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태영호 녹취록 파문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탈당으로 다시 불이 붙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본부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 오늘 새벽에 또 금리 인상했습니다. 한국과 격차가 이제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파가 우리에게 밀려올지 LG경영연구원의 김영주 수석 연구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시사본부 이제 출발합니다. 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십시오.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이 잔뜩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시사본부 목요일의 한입뉴스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비디오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서 답방이다라고 하는데 답방하기 전에 뭐 잔뜩 내놓으면 와서 환영을 크게 받을 텐데 뭘 내놓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나라 정상이 주고받고 만남을 갖습니다. 어제는 뭐 훈훈한 메시지도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아키바 국장이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가져오면서 훈훈한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이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셔틀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고요. 예. 이에 아키바 국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어제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되지만 이번 답방의 배경에 대해서 한일 언론의 이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두 나라 그렇습니다. 언론이 다르다. 예,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답방이 이제 5월 2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이 동북아 외교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니까 조급해진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에도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기대감이나 이제 우리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이 많이 이제 반영된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성과 위주의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에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국내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시다 총리가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달래기라는 배경을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양국의 언론의 분위기 파악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설명한 걸 쭉 듣다 보니까 양쪽 기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잘 해보겠다는 얘기로 일본 총리를 불러다가 세게 압박하면서 좀 얻어낼 거 얻어낸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이쪽에서 우리 쪽에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쪽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제 잘 뭐 이루어지면서 한미일 정상들의 어떤 만남도 고성사가 되고 세 나라 관계가 이제 단단하게 인도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간 이거는 일본 기사일 것 같고 이랬는데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는 빨리빨리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의제가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답답
답답하긴 답답하네. 안보, 경제 협력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문한 걸 보면 네. 역시 이번에 이 안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국장이 어제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실행, 또 안보리 결의 이행 뭐 이런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또 지난 3월 신설하기로 합의한 경제 안보 대화 이것도 첫 회의를 하면서 공식 출범을 시킨 상황이 됐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과거사 문제 사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과거사 문제는 아마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 있을 일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 경제 현안 뭐 안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합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근데 그게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내용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며칠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시기 때문에 기시다 방안을 앞두고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좀 격하게 달아오를 수도 있고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내준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뭐 시국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 상황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하.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예. 한 명 별세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보니까 대학생 연합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전국 12개 대학에서 이 기시다 총리 방안에 대해 사죄와 반성이 먼저다. 이런 손팻말을 들고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오전부터 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 뭐 수요 시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고 결국에는 어제 전해드렸듯이 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발, 항의 거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일축도 있었지만 이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사회적 약자들 또는 기층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좀 소극적이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감세를 해준다든가 그쪽으로 정책이 쏠리는 거 아니냐 할 때는 이렇게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지 않았는데 역사 문제와 일본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교수, 그다음에 카톨릭, 불교,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네. 곳곳에서 터져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잘 돼야 할 텐데 안팎으로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계속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 정도면 괜찮은가 하는 걱정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이게 1.75%로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그럼 왜 또 올렸느냐. 사실 미국도 올릴 만큼 올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또 글로벌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도 약간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예. 일단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더 올렸습니다. 이게 3번 연속의 베이비 스텝이고요. 기준금리가 5.25%가 됐습니다. 예.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 금리 인상이고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역시 이유는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해지긴 상승세가 완만해지긴 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 2번의 그 베이비 스텝 때도 계속 했던 말이죠. 연준의 입장을 보면요.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가 견고했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이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은행들의 위기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하는 게 여전히 우리 이 미국의 금융당국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인데요. 예. 다만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이 누적된 긴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제활동,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약간 미묘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연준이 이번까지만 올리고
다음부터는 일단은 동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편인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도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면서 일단 인하에는 확실하게 선을 다시 한번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 얘기하고 보고서 내용하고 뭔가 조금 그게 안 맞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네. 그나저나 얘기하신 대로 미국의 은행들이 좀 불안한 부분도 보였고 근데 이렇게 계속 인상하다 보면 미국 경제 펀더멘탈 기본 자체가 좀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약간 금이 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올리네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번에 올린 상황이고 결국엔 신호를 준 것은 금리 인하 연내에는 없을 거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다음 달에 나올 또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거든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이제 동결로 가다가 인하하겠지라는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불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 처음이니까. 처음입니다. 예, 처음 가보는 길이라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물가가 살짝 잡히려고 한다든가 인상되던 물가 인상 폭이 조금 멈칫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 동결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될까 이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한 부분이 물가는 뭐 지금 3%대로 내려왔다라고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사실 근원 물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물가를 보면 예. 4%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4%대가 지금 그냥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다. 물가가 안 잡혔는데 우리도 이제 금리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보면은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 세요. 세죠.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은 국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화가 더 약세거든요. 글쎄 하나가 약세면 하나가 강세고 또 강세로 바뀌면 이쪽이 약세로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둘 다 약하다가 막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이 좀 안 되고 있고 경기가 나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여전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25일 2월 4월에 이어서 하는 금통위가 3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결로 갈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워낙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물가도 그렇지만 뭐 무역 수지의 경상 수지 때문에 환율은 정말 걱정인데 자, 요 금리와 환율은 한번 이 다음 시간에 경제본부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쪽으로 잠깐만 좀 넘어 보죠. 국민의힘은 좀 골치 아픕니다. 태용호 의원이 뭐 이런저런 파문과 의혹이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 어제 뭐 좀 시끌벅적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태용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기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녹취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 태영우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갑의 시구 의원들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쪼개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여가지고 더 주목이 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보면요. 일단 이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오점이 단 하나도 없이 당당했고 시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다. 공천원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후원자들의 신원까지 언론에 넘긴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다.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언론들이 선관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이 국회의원의 후원자 명단은 선관위가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꼭 불법행위인지는 이게 태영호 의원 말대로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의 이 공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불법 녹음을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발언들이 거짓말이었고 내가 약간 과장한 말이다라는 입장도 유지를 했고요.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인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이 당내 일부에서도 터져나오는 이 거취 정리 요구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자들이 다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구체적인 인용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예.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기자회견 한 다음에 문답에서 이런 질문들에는 이제 태영호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자기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수석 이진복 수석 관련해서는 유출한 자를 이제 유출한 색출하겠다는 자들. 입장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태영호 의원 징계에 지금 착수해야 될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 저 태 의원한테는 상당히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이게 공천 되겠어요? 이렇게 갖고선? 그러니까 어제 당장 김기현 대표가 예. 당 윤리위에 그 태영호 최고위원 둘러싼 여러 의혹들 징계 절차가 게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을 해서 예. 지금 불거진 녹취 관련 얘기 이런 것들을 같이 심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바로 열렸습니다. 윤리위가. 예. 그래서 이 녹취 파문까지 함께 심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병합해서.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징계에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 소명도 듣고 아마 징계 수위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당원권 정지 뭐 1년 뭐 이렇게가 나오게 된다면 공천은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예. 뭐 최고위원 자리에도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이 어렵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 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년이라고 하면 이제 자격의 유지가 문제지만 3개월,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막 공천을 위해서 경선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징계위에서 그 결정이 난 상태면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의외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인 거는 조금 뭐 이런 점은 제가 상당히 뭐 미흡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반반 섞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윤리위 심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태도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것도 고려를 할 만했는데 이 태 의원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억울함을 표하고 특히 이 진짜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강경한 입장으로 좀 전략을 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 태도 자체를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이 갖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태영호 논란 맨 처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예.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파장 자체가 대통령실로 좀 번지는 걸 막기 위한 막아야죠. 예. 결국에는 뭐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호 의원도 조금 혼란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최고위원이면은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당 서열로는 상당한 높은 자리인데 이거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뭐 징계위원회에 바로 올라가고 뭐 이렇지라고 아마 이쪽에 민주 진영의 어떤 그 정당 정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판단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정교한 어떤 뭐 스케줄을 짠 다음에 임해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그래갖고 뭐 크게 나올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부인하고 끝났군요. 예. 네, 원래는 뭐 이 거취 문제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기자들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서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 들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런데 이봉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고속도로 사고 구간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5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7km 속도 떨어지고 계양 부근 갓길에 있던 화물
화물차 관련 사고는 모두 처리가 완료됐는데요. 다만 뒤로 정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안산에서 안산 부근 3차로에서 작업으로 인해서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광교 터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어서 북수원 나들목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이제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분신했던 건설노조 간부 결국 치료 중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서가 이제 추가로 공개되면서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억울하다. 진짜 나쁜 사람들 잡아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유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채용 강요와 전임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5월 1일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강릉 속초양양 지대장이 예. 강릉지원 앞에서 1일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2일에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 SNS에 고인이 남긴 유서가 먼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후에 2일 밤에 3개의 유서가 고인의 차량에서 경찰에 의해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각각 가족과 야당, 노조에게 보내는 유서였습니다. 이 중에 야당에게 보낸 유서는 어제 각 당 관계자가 강릉경찰서에 모두 모여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일부 내용을 보면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열심히 살았다. 억울하고 창피하다. 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어 지지율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노조 활동은 합법적인 것인데 불법 낙인을 찍고 수사를 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고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당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이 정부의 불법 단속 의지를 반영을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죠.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이 어떤 양대 노총 중 어디 노조 소속인지 밝히지 않고 조폭이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이 이걸 그대로 보도하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민주노총 현수막 사진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노조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민주노총인 것 같은, 그래서 조폭이 민주노총이다 이런 이미지를 경찰과 언론이 모두 그런 이미지를 강화해왔다는 게 사실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쪽에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연속해서 건폭을 엄벌해야 된다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인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은 것 아닌가라는 점을 이 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과 노조에 남긴 다른 유서들 내용 확인을 하고 유족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한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여기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고 또 결국 이렇게 숨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뭐 노동계는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고 반발은 네. 큰데 이정식 장관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장관이 안타까운 일이다.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관련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에는 현재 노동시장 문제나 노사관계 시스템에 관련해서 약자 보호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금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건폭 그 얘기 같은, 그러니까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그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 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노조 활동, 사실 노조 활동이라는 게 노조원들의 어떤 이익이나 예. 이런 것들을 대변해 가지고 사용자 측과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도 하는 것인데 그런 노조 활동을 다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노조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게 아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국가인권위앞에서 국제시민사회도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엠벳 유손 국제건설목공 노련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조합원을 수사하고 간부 16명을 구속한 거 네.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다음 주에 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서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노조 관련된 정책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탄압이라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도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국제노동기구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 단체들이 아마 주관을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도 결국 노동 탄압, 언론 탄압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만 해도 벌써 50몇 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던데 그동안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 때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나 해서 간신히 줄여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려면 이 숫자를 줄이는 거 이런 게 노동개혁일 텐데 지금 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를 어떻게 보면은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노동시간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기업 프렌들리 그런 정책만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노동 정책 또 노조에 대한 어떤 협상이나 대응 이게 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든 산재 사망 숫자를 줄여보자고 기업별로 다 또는 그 분야별로 사망자의 숫자를 통계로 뽑은 다음에 최악의 살인 기업 이렇게 해갖고 노동계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올해는 그것도 발표를 또 정부가 못하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해서 발표는 안 됐고 발표된 것 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상은 받았습니다. 예.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선정한 산재 사망 특별상 대통령이 받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건설노조 그 고인의 사망 이후에 지대장의 사망 이후에 노조에서는 말씀하신 산재 문제 하루에 한 명꼴로 지금 한 명 이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라지고 이 일용직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건설 노동자들의 특성상 건설업체와 노조가 직접 단체 협약을 맺어서 이 노조원을 차별하지 말아라. 또는 노조원을 한 번 채용했으면은 이 계절별로 거의 이동을 해야 되는 건설 노조다 특성상 계속 채용을 해달라 이런 거를 단체 협약으로 맺은 것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불법으로 모두 이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런데 산재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도 지금 노조가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당장 어린이날인데.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과연 안전하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비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가 이 현장에 참석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 개방 행사를 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기지 완전 반환 이후에 추진돼야 될 이 용산 공원 이거를 좀 너무 성급하게 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도 이 용산 어린이 정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 내용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때도 환경 오염 가능성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반환 부지가 토양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용산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 사고만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고 또 이번에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와 관련된 그 인근에서 유출된 기름 유출 사고도 있었는데 이거를 왜 그냥 뭉개고 지나가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받아야 되는 용산 기지 이 부지가 243만 제곱미터예요. 약 74만 평인데 이 중에 18만 평만 반환을 지금 받았고 그중 9만 평,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번에 어린이 정원이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5cm의 흙, 그리고 잔디, 자갈로 덮었다. 그 위를. 자갈로 덮었다. 네. 그래서 흙과 뭐 잔디, 자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니까 오염이 될 걸로 의심되는 그런 토양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공기질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또 얘기도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환경 기준에 모두 부합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뭐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든 어떤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땐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드론의 공격을 받고 팡 폭발하는 장면 상층부가 네. 상당히 화제가 된 영상이었는데 이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 암살 시도한 거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건 또 우크라이나 입장이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SNS 영상은 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SNS에 올라온 것인데 예. 이게 지금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외신에서도 보면 미확인 영상이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크렘린궁 성명에서 이제 그 크렘린궁이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통신 이런 시설들을 사보타지하고 있다라는 성명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었는데 예.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한 바가 없다. 우리는 무인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일단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잇따른 발표, 심지어는 영상 공개한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대대적인 공격의 사전에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크렘린궁 공격을 발표한 이후에 키이우를 포함한 중부, 동부 8개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일단 공격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긴 한데 영상으로 보면은 설마 그것도 뭐 조작된 영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미확인이라고 하지만 조작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게 확실한 건지 예. 크로스 체크 뭐 이런 것들이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뭐 미국 반응은 진실이 확인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 좀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게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어떻게 보면 크렘린궁 공격 이게 뭐 더 뭐 위기감을 불러오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여론전 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 이쯤에서 빨리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좀 찾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대적인 반격에 뭐 암살 시도내 논란만 자꾸 커지고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3993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비와 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구져도 부디 내일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랗게 지켜주기를. 누구 하나 빠짐없이 즐거운 어린이날로 기억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혜은이님의 파란 나라 신청하셨군요. 5027님도 9795님도 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저트송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나 지루지루해 파랑새를 알아요 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뭔가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대개 울음으로 감정을 표시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거나 부채일 때는 아이의 몸을 살짝 움직여준다든지 뭔가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해주는 것을 뜻하는 동사는 어르다와 얼르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어르다가 맞습니다. 어르다를 얼르고 얼른이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어르고 어른이 얼러와 같이 활용합니다. 얼러라는 활용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얼르다를 동사의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다는 어린 아이를 달랜다는 뜻 외에도 어떤 일을 하도록 사람을 구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얇아서 잘 어르기만 해도 우리 편에 설 거야 처럼 말할 수 있겠죠. 동사 어르다가 들어간 속담으로는 어르고 뺨치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은근히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어르고 등골 뺀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토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차츰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오며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남 지역에,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 50에서 많은 곳은 200mm가 넘겠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4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곳에 따라 120m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토요일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토요일 낮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와 전남 도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경상도 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7도, 대구 23도, 광주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 정원이 오늘 정식 개방됐습니다. 개방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 세로미도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관련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예정된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이에 반발하며 예정대로 축제를 여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루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부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한 길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길고양이를 평소에 알고 있던 아마 대학생들과 대학가 주변의 상인들 등등이 돈을 모아서 계속 수술비까지 대면서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게 광주 서영대 이야기인데요. 예. 저도 대학교 때 매일 수업 앞에서 있는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영대 학교에서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고양이들에게 죄송합니다. 고양이들에게 줄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을 지어줬군요. 예.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줄량이에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영대 정문 교차로를 달리던 미니버스가 줄량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이 너무 심해서 줄량이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심지어 안구가 돌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버스 운전사도 너무했던 게 줄량이를 도로 밖에 놔두고서는 현장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대학 주변 애견샵 업주가 보고 동물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예. 주인이 없었던 터라 일단은 진통제 정도만 맞았고 동물 보호소로 인계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런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서영대 경비원 김장윤 67세는 줄량이를 찾아서 허겁지겁 동물 보호소로 달려갔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 덕에 줄량이는 다행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같으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그렇죠. 적용이 받고 하지만 자, 이 반려동물들의 이게 치료나 수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연계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돈이 사실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생명부터 살리자라는 마음에 덜컥 줄량이를 수술을 하긴 했는데 김 씨에게는 1,200만 원 가량의 진료비 영수증이 남겨진 거예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사님께서는? 글쎄요. 병원 측에서는 나름대로 수술을 이미 끝냈으니까 네. 청구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데 영수증이 남겨졌다. 결국 SNS에 올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일단 평소 줄량이를 예뻐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SNS를 활용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정말 놀랍던 게 사흘 만에 700여 명의 후원으로 모두 1,000만 원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예. 김 씨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현재 고양이는 70%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하다 했는데 보니까 700명이면은
다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보탰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요. 뒤늦게 줄량이의 사연을 들은 동물병원도 진료비 절반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병원 측에도 참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훈훈한 얘기가 계속 이어진 게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에다 중요한 걸 놓고 내린 경험 저도 많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가던 택시를 손을 흔들어서 잡았다든가 네. 그다음에 현금으로 하필 또 그날 택시비를 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앱을 이용해서 신청을 했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급히 연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런 경우에는 지나가는 택시를 그냥 잡아탔다.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걸 찾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다행히 이번 사연 A 씨가 경찰의 노력에 이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4월 17일에 제주 경찰청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려진 겁니다. 경찰관이 찾아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올렸군요. 네, 맞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사를 전혀 모르는데도 막막했는데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 사실 사건은 지난 2월에 제주시에서 탑승한 A 씨는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을 두고 내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방 안에 USB랑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는데 지난 40년간 업무 자료가 담긴 중요한 가방이었습니다. 예.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 하필 이럴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결제를 현금했군요, 이분은. 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A씨는 아무것도 못하고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만 살펴보다가 결국 사흘 만에 제주 동부 경찰서를 찾아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이런 분은 또 성함을 꼭 언급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주 동부서의 형사 2팀 이도헌 경장님이었습니다. 예. 하루 만에 A씨가 탑승했던 택시를 특정했는데 가방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몇 시쯤에 택시를 찾냐 네. 그것만 확인하면 뭐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방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A 씨도 거의 한 달이 지나서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지난 3월에 경찰로부터 이 가방 혹시 본인 거 맞으신지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사건을 맡았던 이 경장은 한 달 동안 틈틈이 택시기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하차한 뒤 택시 이동 경로와 CCTV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분실 당시에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탑승한 관광객이 한 펜션에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 도착해서 가방 여러 개를 내리는 장면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어디에서 이 손님을 태운 다음에는 다른 손님을 태우고 또 어딜 갔냐 네. 계속 추적을 하면서 주변 CCTV를 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중 하나를 뭔가 실수로 가져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예. 경장은 직접 그 펜션까지 찾아가서 가방을 찾은 뒤에 A씨에게 확인 문자를 전송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경장도 추적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저 역시도 찾아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관이 조사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도 하지만 기자들이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취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를.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습득했으면 잃어버린 주인을 글쎄요 찾아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겼어야 되는데 온라인에다가 아마 이걸 팔려고 했던 공무원이 있는 모양이군요. 벌금형을 받았다고요? 네. 사실 이게 6개월 전쯤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 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결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그 당시 사건은 이랬는데요. 직원이 지난해 10월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국에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을 했다가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A씨는 BTS 전국에 직접 썼던 모자니까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증을 첨부했어요? 네. 진품인 걸 확실히 확인하겠다. 이런 이거 진짜다 뜻이겠군요. 그런 건데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이제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 3일에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를 해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예.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번외 이야기인데 해당 네. 글에는 분실물 신고 후에 6개월 동안 뭐 전화나 방문 없이 소유권을 획득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예. 사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자에 대한 분실물 습득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그냥 어떻게든 정국 씨의 그렇죠. 물건인 걸 알면은 그리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이브에게 전화를 해서 가져가 달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이 잃어버린 물건 그냥 가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토픽 하나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로움도 상당히 심각한 병이다. 비만이나 약물 중독처럼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 이게 미국에서 지적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하루 최대 15개비의 담배를 피운다 생각만 해도 사실 굉장히 해롭잖아요. 하루에 15개비. 어이구야. 엄청나죠. 네. 그런데 미국의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사회적 단절이 담배를 15개비 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 고립감을 갖는다는 것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진지하게 이제 다뤄야 된다.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보면 실제로 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 가능성을 26에서 29%까지 높였고요. 예.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은 각각 29에서 32%까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2019년에 1년 사이에 사회적 네트워크 규모가 평균보다도 16%나 감소를 했고요. 2000년대에 대면으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사실 매일 평균 60여 분이었다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2020년에는 얼마나 혹시 줄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얼마나 줄었어요? 반도 넘게 2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외로움 확산이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매일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30분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2배나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저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현상으로 봤는데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할 공중보건의 문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아무튼 결국은 누군가가 외롭고 고립감에 의해서 힘들어한다면 그게 결국 다 국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혼밥이랑 혼술도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면에는 사회적인 연결망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트릿 뉴스 파이터 박지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장남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 얘기를 한 이틀 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 그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태 의원이 열었습니다. 아까 한입뉴스에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녹취록 관련 의혹 다 부인했고 후원금 모금 쪼개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당당하게 아니라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밝혔고 그런데 당내 반응은 좀 냉랭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윤리위원회는 어제 긴급회의까지 열어서 녹취록 논란을 아예 그냥 사건에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더 합쳐갖고 다루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장 소장님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하셨던 정도의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고 나 태영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파악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에 대한 문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뭘 만들어내거나 조작을 하거나 왜곡을 해가지고 공격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회관 의원 식구가 외부에 나가서 뭐를 폭로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탓은 본인 탓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이러한 실수가 당과 대통령실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는 않고 불법 녹음, 유출한 자, 색출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을 매장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김정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김여정?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영호 의원이 국민들께 이런 회견을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본인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골자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 함은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제 당의 스피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업무에 적극 나서라. 지금 당신 강남 공천 신경 쓰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게 불거지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보좌진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비밀회의를 녹음을 해서 외부에 알느냐. 그런 비밀회의, 내부회의, 공개되지 않는 회의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해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진복 수석의 그런 워딩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저는 태영호 의원이 뭐 여러 무리수가 있는 발언을 했는데 최근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느냐. 태영호 수석이 4월 중순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반발해야 됩니다. 반발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실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역사관이 왜 이렇게 왜곡돼 있지? 아, 대통령 엄호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풀어내면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을 싹 제거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꼬이고 거짓말이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다른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로 터진 이런 의혹이나 또는 소란에 대해서 이걸 갖다 계속 그 기존의 징계 의제 그 건에다가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뭐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자기네가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 긴급하게 윤리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한 거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긴급하게 윤리를 개최한 이유가 태영호 의원 봐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되게 지금 목소리가 강경해요. 이렇게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아주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뭐 지도부의 인사는 이번 기회에 태영호 의원을 이 최고위원회에서 드러내야 된다. 네. 빼야 된다. 그 정도의 징계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리위가 징계를 논의하면서 그러면 이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무슨 혐의로 뭘 따져볼 건가 들여다봤더니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을 때도 이 조항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6개월 이러한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국민의힘은 코걸이. 품위가 상당히 높은 가치군요. 예, 그리고 징계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강하네요. 예. 사실 이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실 선거 개입이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이진복 네. 그 수석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는 과장이라고 했지만 그러고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당에 대한 입장 견지 전당대회 때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도돌이표로 그냥 돌려줬던데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더 전당대회의 경쟁자에 대한 겁박입니다. 통상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실규명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품위유지 쪽으로 이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징계 수위는 진짜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에 국민의힘의 소속 후보로서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의 그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9개월 이상 이렇게 때려버리면 내년 1월 달에 있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 무소속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당이나 이렇게 출마해야 될 텐데 이렇게 통상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 그러면 견책 같은 거 받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당원권 정지 이러니까 세게 나오는군요. 근데 이게 되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을 넘어서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줄 만한 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으로서도 뭐 좀 강한 징계를 내려서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태영호 의원의 잘못된 발언이다. 그렇게 좀 선을 그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의의 발언 녹취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처벌로 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혐의입니까? 아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국민의힘 윤리심판원 거기 관계자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게 회의석상이었잖아요. 이 보좌진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오가는 걸 겁니다.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본인의 본인이 대화의 참가자 중에 1인이면 그걸 녹음하는 건 전혀 처벌받지 않고요. 이걸 외부에 알렸다라고 하는데 공익적인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기밀 침해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하나의 뇌관이 될 거라는 건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예정된 수순을 태영호 의원이 제일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직접 소명 기회도 갖는다라고 하는데 소명 기회를 가질 때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과연 유지할까? 아니면 왜냐하면 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실제로 그 말을 들었는데 내부 회의에서 얘기했다. 전자가 훨씬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 그러면 당이 조금 더 곤혹스러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일단 최고위원 2명이 징계에 올라갔는데 사실 당 내에서 아직 기반이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 체제가 좀 흔들릴까 걱정도 하고요. 아니 오히려 사고 치는 최고위원들이 나가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된 지 한 달 보름? 뭐 그 정도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계속 최고위원들이 사고 쳤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사고 칠 사람들이 빠지면 일단은 김기현 대표로도 본인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거의 전제는 이 두 사람이 반발하면서 막 들어눕는다든가 농성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반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지자들이 한 2만 명이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서도 제출하고 뭐 와서 항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태영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몇 번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거를 반발해서 이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은 없어 보인다. 기자의 직업병이긴 합니다만은 궁금해요. 태영호 의원을 편들어주면서 똘똘 뭉쳐서 태영호 의원 지지로 갈 세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탈북한 우리 이제 동포들이 과연 태영호 의원에게 얼마나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우리 대표가 왜 저렇게 됐나라고 모여줄 건가, 얼마나 모일 건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계열의 정당에서 태영호 의원에게 그때 공천을 준 이유가 있어요. 아, 예. 당신은 북한 문제 전문가 아니냐, 외교 문제 전문가 아니냐, 북한 주민 인권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러한 임무를 갖고 이분이 이제 가장 좋은 지역구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탈북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분의 목적은 지금 보여지는 거는 나는 배지 한 번 더 달아가지고 재선 의원 돼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히 5.18 4.3 관련해서 좀 하긴 뭐 문제를 일으켰지 다른 특별한 기억나는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또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과 판단과 말을 해야 하는데 저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항변을 하려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만 만났겠나? 최고위원들한테 다 만나서 아무튼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쉴드도 좀 쳐주시고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다 부탁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건 정무수석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 우리 대통령실과 혼연일체되는 일치단계라는 그러한 지도부를 구성합시다라고 해서 당원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의 여러 성과라든지 아니면 비판받을 지점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방어하고 또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거,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 안 하면 너 공천 안 줘, 너 공천 위험해. 그런 말이 한 말 들어갔다든가. 이게 안 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의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가 공천을 미끼로 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 아니라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일단 윤리위의 징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거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갑시다. 민주당. 휴대폰을 이제 수사에 필요하니까 내달라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휴대폰은 검찰로 간 모양인데, 그러나 문제는 휴대폰에 이런저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삭제된 것들이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진 출두해서 나를 구속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약간 좀 과장되고 오바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검찰에는 나를 구속하세요 그러지만은 법원을 향해서는 제발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지금 출두 잘하고 있고요. 수사협조 잘하고 있고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 휴대폰 내잖아요. 증거인멸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구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원을 향한 하나의 쇼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뻔뻔하고 비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쇼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법조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쳐도 야당 전 대표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 청구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도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피해자가 자진해서 먼저 나가는 건 일반적인 사건에선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임무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당의 요청이든 그것이 뭐 검찰의 뭐 압박이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데 정작 가장 이익의 귀착지로 지목되는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 통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소리냐. 내 주변을 저변을 훑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소리냐. 검찰 수사만 과연 기다리는 게 온당하느냐. 조금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왔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왔었다라고 하죠. 그때는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긴 했는데 검찰이 어쨌든 아예 민원인들도 검찰청에 올라가려면 미리 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민원실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네.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강래구 전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혐의를 충분히 다툴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규명해야 될 사안이 검찰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수사가 탄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지금 수사를 탄탄하게 하려고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네.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느냐 인지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송영길 대표부터 불러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수사 과정에 뭐 진행상 당연히 그렇죠. 밑에부터 훑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증거를 다 네. 확보한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보좌관도 대표를 부르는 거죠. 부르고 윤관석 의원도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이성만 의원도 불러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서 아예 와도 저희들 조사 못해요라고 했는데도 간 것은 그냥 하나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헐리우드 액션과 관련해서 자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건 다 지웠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업무를 방해하는 이게 겁니까? 저희가 법조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는 그냥 통신 수발신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그 그렇죠. 사람의 동선이 어떠한지, 어디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이 사람의 교우관계가 어떠한지 모든 생활 반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단순히 뭐 다른 증거물과 동일선상에서 평가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조인들, 검사들도 김봉효 씨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했었냐면요. 나 마트에 갔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검사는요. 양재천인가요? 부인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파손이 됐는데 강물에 버렸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이 수사기관으로서 이 부분이 한번 증거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낳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비변 안 내주는 거와 지워버리는 거와 같은 행위입니까? 아니 장 기자님,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맞고 네. 다 그렇게 방어권, 자신의 보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제가 자꾸 왜 쇼라고 그러냐면 예. 저 수사 협조 잘해요. 저 휴대폰 냈어요. 그렇게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제가 수사 협조 잘하기 위해서 제 휴대폰 제가 건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치인다운 말이지. 지금 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아니,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시라니까요. 근데 쇼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가서 계속 저희도 뒤따라 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 두 사람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이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두 사람의 탈당은 일단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다. 제가 거의 4주 내내 빨리 이거 출당시키거나 탈당시켜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분들 대법원까지 판결 안 받아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본인들의 육성이 나왔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고 누구한테 줬고 이런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당연히 줘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들은 나가면서 선당 후사를 생각한 거지 내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사실관계는 할 말이 많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당 후사,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나가는 것이지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녹취가 지금 뭐 쪼개져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떤 가공의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허위라고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법정에 딱 놓여졌다. 증거물로 판사 앞에 놓여졌다고 했을 때 이거 믿기 어렵네라고 치부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뭐 영길이 형이 알아서 또 어떻게 처리는 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돈의 흐름이 있는지를 짚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혐의를 다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진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서 뭐 내가 당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방점은 정말 법적인 본인의 어떤 혐의를 소명하고 다투는데 방점이 찍혀야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 주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니 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보낸 것도 미안한데 체포는 좀 그렇지 하고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과연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현금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나 안 받았는데요. 나 이거 그때 뭐 말 실수했어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발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 육성 녹음만 갖고 과연 체포영장을 칠 수 있을까? 좋아요. 쳤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법원에서 과연 이것만 갖고 영장실질 심사에서 맞는 것 같아. 너 구속. 이렇게 할까?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증거와 정황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만 갖고 영장 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법원 앞에 가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내구 전 회장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사람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본인의 육성도 있고요. 이정근 씨랑 뭐 대화를 나눈 내용, 또 이정근 씨는 뭐 박모 보좌관에게 막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뭐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정말 부합하는 추가 증거로 나와야지 서로 나눈 대화만으로 유죄 이렇게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 왜냐하면 이미 2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단행하고 있지만 새로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결과물이 초라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사건의 특성상 검찰의 능력과는 또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이 현금과 관련된 부분은 받은 사람이 맞아요.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받았어요. 라고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입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데 옛날 박기태 의장 같은 경우도 고승덕 전 의원이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기태 의장이 그거 가지고 처벌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런 생각이 지켜봐야 돼요. 그럼 짤막하게 자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가 돼버렸고 두 사람의 당사자 의원들은 전 우리 소속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닐 거라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짧게. 민주당은 지금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의원들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탈당하거나 출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방비 상태로 되게 곤혹스러운 일이다.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기가 이 두 의원 외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 어떡할 거냐. 노웅래 의원 어떡할 거냐. 기동민 의원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악재임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 수사 정치적이다 믿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건 좀 이상합니다. 결이 맞지 않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진상 파악, 목격자 진술을 받든 제보를 받든 관련자들 조사를 하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다는데요. 이에 득실을 따져보다가 아유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그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안 한다는 쪽으로 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주 LG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미국의 연준이 10번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이제 1.75%포인트 역대 최대. 이건 이제 하도 귀가 따오게 들은 얘기라 오늘 내내 이 얘기를 좀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거라고는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도 그 관련된 인터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저뿐만 아니라 그 페드워치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선물 시장이나 금융 시장 참가자들이 투표 비슷하게 참여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 과연 이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뭐 이거를 일종의 집수화하는 건데 그게 그 직전까지 한 8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0.25% 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뭐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제가 뭐 특별한 다른 이견을 가지진 않았죠. 근데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자금 수요가 많으면 또 다른 쪽 금방 공급이 이루어지고 해서 금리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지만 한 4, 5년 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세계 경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어느 한 분야만 바뀔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서 무역 질서가 바뀌고 그러면 제조업이나 산업의 환경이 바뀌면 이제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금리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상하원 의원들은 벌써 움직임이 야 이거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또 경기 침체 생각 좀 해주고 더군다나 금융권이 요새 은행들 중심으로 위기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고 좀 동결합시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연준하고 이렇게 정치권하고 의견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그 집권 여당에 또는 행정부에 종속되게 되면 굉장히 정책이 파퓰리즘으로 흘러가기 쉽고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게 돋보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이든 뭐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여야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압력은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미 연준에 대해서 특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연준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기보다는 연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이제 유권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미국 연준 의장들은 대체로 임기가 긴 편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만 한 4년만 하고 나온 분들도 종종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그 유명한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한 18년 정도를 했었고요. 오늘 대통령을 4명이나 그 거칠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고려를 할 때 정치적인 고려는 일단 조금 빼놓고 하는 것이 미 연준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엉뚱하진 또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미국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 예. 그럴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 중에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조금 불안하고 그러면 예금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귀가 따갑게 자꾸 듣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 위기는 끝난 겁니까? 안 끝나는 겁니까? 그 이제 미국 우리 은행이라는 단어로 보면 예.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대규모 은행으로 볼 건지 소규모 은행 또는 지역 은행으로 볼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작지만 대부분 대형 은행 몇 개가 그 거의 시장 전체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은행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은행들에 대한 그 기대 또는 그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좀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은행이나 소규모 은행은 뭐 여전히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 위기 발생 자체보다도 그 위기가 얼마나 옆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또 다른 때보다 더 그 금융계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 이제 저축을 한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금융에 대한 신뢰 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덕분에 위기는 오히려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다가 당하는 거지 미리 알면 이거 쉽게 그런 시스템이 막 무너지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없긴 없는데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해하는 것들 순서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10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으면 연준의 입장에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는 여기가 끝입니까? 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제는 길게 동결로 가다가 슬슬 내려가야지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오를지도 몰라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지난 인터뷰 때도 저는 오히려 강조했던 게 이번 5월보다는 6월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5월까지는 다 올릴 거라고들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거라고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데 6월에도 한 번 더 올릴지 즉 이제 상반기 내에 이걸로 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중에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은 사실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 사실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그 목표로 하는 그 물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인데 지금도 뭐 4%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연준은 물가와 함께 그 일자리 고용 현황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지금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즉 일자리 구하기가 쉽고 임금 상승 압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분명히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미국 경제를 좀 슬로우 다운 시켜야 하는데 지금 연준은 이런 그 연준이 한번 열릴 때마다 뭐 의사록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메시지도 발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보면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좀 분위기가 약간 비둘기파 쪽으로 돌아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다라고 아직 확신하기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고 그 확신을 위해서는 미국 물가나 그 이제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들이 지금과 확연히 다른 변화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어떻게 될까?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겠다. 이제 이런 답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 정도의 격차면 1.75%포인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이거를 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로 많이 드는 게 일본의 경우거든요. 일본은 이제 아직도 거의 0%에 가까운 제로 금리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5%대고 일본이 0%대면 마치 일본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 중에 보면 자금을 운용을 할 때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쓰는 그런 이제 펀드들이 있고 또 그것과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펀드들이 있는데
그 금리 차이 때문에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손쉬운 반론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금리 차가 커지다 보니까 원화가 굉장히 절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바뀌고 있죠. 예. 그럼 지금 미국의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으로 원화를 샀을 때 원화를 사서 한국의 계좌에 저축을 해두고 이제 한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원화가 절상이 되면 네. 과연 그 퍼센트와 금리 격차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격차 중에 어느 게 클까? 그걸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금리 차이에 금리 격차 벌어지는 거에 분명히 신경은 쓰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변수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또는 한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원화 약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압력은 조금씩 약해질 건 분명한가요? 그 이제 환율, 그러니까 원화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나라 통화도 그렇겠지만 뭐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넘게 14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분명히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 가격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가 만약 시스템 반도체 위주였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가격 경쟁에 노출이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수출의 그 감소, 결국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세계 경제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를 많이 사가던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 이런 쪽에서도 좀 자동차도 덜 팔리고 또 예전만큼 반도체 수요를 굳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보니까 주문들을 줄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에서 세계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운턴을 마무리하고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면 또 이제 흑자를 기록하겠죠. 예. 그게 언제쯤일까 고민은 됩니다. 뭐 마침 아까 얘기 잠깐 나왔으면 한국은행에서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금리의 환율 여기서도 이제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는데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문제에다가 진짜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는 또 저렇고 이럴 때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그 이제 실마리를 갖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저도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건 그래도 좀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여러 그 참가자들이 서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자기 입장에서 의사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 가계부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에서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따른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계 2위 정도 될 텐데요. 그럼 그게 꼭 나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이제 한 5, 6% 거의 두 자릿수고 미국은 한 8%대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럼 미국이 오히려 그 좀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 대출 구조가 약간 다른 게 일단 전세 대출도 많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많아서 일단 자기 집에 대한 빚을 갚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빚을 갚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그 대출 상환이 끝나면 자기 입장에 자산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모기지 상환이 다 끝나야 그때 이제 자기 집이 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를 중단하는 사람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각 국가의 어떤 정책 상황 또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차이를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담당자들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가계부채 심지어는 우리를 둘러싼 해외 세계 경제가 같이 악화되는 이런 좀 복합적인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중심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국의 고민 얘기가 나왔는데 당국이 뭘 고민하든 간에 국민의 고민은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진짜 조금은 나아진다는 뜻인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풀릴 건가? 이제 풀리기 시작할 건가? 이거거든요. 작년 말 올해 초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저희 연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나 또는 뭐 한국은행 또는 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전망 수치들을 보면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에는 회복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상저하고 전망이 많았는데 저희 연구원은 상반기가 차라리 낫고 하반기에 안 좋아지는 상고하저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간으로 봐도 정부는 뭐 1.6% 정도를 발표할 때 저희는 1.4 이렇게 좀 낮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는 상반기에는 좋고 하반기에 나빠진다라고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반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제 반도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다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간 써야 할 돈들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좀 많이 쓰고 하반기에 덜 쓰면 우리 경제가 약간 이렇게 평평해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스무딩 효과가 생겨나고 이제 그런 동기들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정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저희 연구원이 예측한 대로 상반기가 그나마 좋고 하반기에 더 나빠진다면 상반기에 정부 지출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경제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안정화되는 거를 훨씬 선호하고 변동성이 크면 그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 지출을 해서 상반기를 조금 버텼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더 나빠진다면 이제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 충격을 완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근로자보다도 자영업자 비중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높죠. 때문에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라도 아니면 완만하게라도 같은 추세를 계속 가는 걸 원하지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런 거는 정말 좀 많이들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는 이번에 그냥 동결로 갈까요? 조금 올릴까요? 지금 이제 25일까지 좀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저는 뭐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만큼 우리가 꼭 그걸 고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한국은행 그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영주 LG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